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외교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실전 배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남북 관계 훈풍이 부는가 싶었는데 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외교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8.25 남북 합의 이후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대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내외에 분명히 확실해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 확보, 그를 통한 김정은의 리더십, 이런 인정받으려는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얘기하는 통일의 어떤 정책, 통일의 어떤 방향이 맞은 것이다라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통일 지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이런 거를 좀 빨리 차단시켜서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분위기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같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통일 관련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렇게 북한이 반발하고 나선다면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통일 정책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 논의가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본격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내외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두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이런 논의가 이렇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북 통일 논의의 가장 당사자는 남북 당국이거든요. 그럼 남북한 간에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남북한 간의 접점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4 공동성명에 의해서 통일 논의의 원칙, 즉 자주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계를 통일, 이런 원칙의 7.4 성명에서 밝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그런 통일 방안하고는 좀 공통점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밖에 된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통일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통전 전략에 입각한 고려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어떤 객체에 대해서는 서로 실체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의 직접 통일 문제를 논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 간의 남남 갈등이 통일 논의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즉 통합된 통일 개념을 찾아야 된다는 거. 통합된 국론을 형성하는 것이 급하고,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런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 논의의 일관성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초정권적 수준에서 통일 논의가 연장돼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 논의에 대한 어떤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교 전략이 구상돼야만이 이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고폭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폭 실험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험인지 좀 보충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기술 이미 확보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폭 기술과 이제 고폭 실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제 고폭 실험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한 걸로 봐서는 안 한 것이 맞다, 이 얘기인데, 고폭 실험을 안 했다는 얘기는 북한이 이미 소형화 기술은 확실하게 다 확보해 놓고 있고 소형화가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폭 실험은 이미 과거에 충분히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소형화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금년 1월에 발표한 2014년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이 핵 소형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상상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공식화시켰어요. 공식 입장을,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미 2013년도 2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자기네는 이미 북한 핵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정밀화를 이미 다 완성해놓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고폭 실험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100여 차례 일단 다 해왔어요. 이런 종합적인 이런 과정을 보면 북한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가적인 고폭 실험 없이 이미 소형화 기술은 다 완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네. 거의 뭐 한 1, 2% 단계로 다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 정도로 북한 핵 무기의 고도화 작업은 네. 거의 끝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소형화 기술 확보에 더 나아가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 가능성이 높다, 뭐 낮다 이런 부분은 언급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군의 전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전략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국감을 통해서 저렇게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네. 점은 네.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상상 속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지 안 되는, 즉 핵전쟁의 위험성을 실제적인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만 되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안보 상황에 와 있다. 이거를 정부와 국민들이 그런 위기의식과 공통된 안보 위협을 인식하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이제 동북아에서의 흔히 얘기하는 핵 도미노 현상, 즉 한국과 북한 그리고 대만 이런 그 나라들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긴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킬체인,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이런 관련된 다양한 네네. 그런 억지 수단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이런 시급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북한은 이제 실전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걸 거들어들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북한이 핵을 비롯한 WMD를 만약에 발사할 경우 그 발사 징후를 포착했을 때 사전 타격한다는 게 우리 한미 양 당국의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확장 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확장 억지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자산이 충분할 때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충분 100% 하냐?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본다면 네. 이런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상응하는 핵 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미국이 철수한 90년대 초에 철수해 간 전술핵 무기를 다시 남한 내에 갖다 놓지 않는 한 북한이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핵 무기에 대한 대응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우리 국방장관이 그 정도로 심각성을 얘기했으면은 네. 막연하게 육자회담만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응급 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 한중 정상이 또 최근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던 만큼 미국과 관련 내용들을 또 어떻게 공유하고 조율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이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갖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 할 때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미 양 당국이 생각하는 것 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의미 있는 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이 선행 조치, 즉 기존에 약속했던 최소한도 핵 실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IAEA 사찰관의 복귀를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의미 있는 조치인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전적 대화에 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조치인지 네. 전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금 황중국 대표가 미국을 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은 뭐냐? 코리안 포뮬러, 즉 한국형 말하자면 육자회담 추진 전략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탐색적 대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용어로. 어떤 탐색적 대화냐? 아무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서로가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해보자. 네. 네 뜻이 뭔지 탐색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탐색적 대화를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안입니다. 그러면은 탐색적 대화 이상의 새로운 안이 네. 현재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육자회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면 한미일 3자 간의 강한 대북 압박,
또 한미중 3자 간에 강한 대북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외교적 경제적 압박 갖고는 절대 북한이 돌아오지 않는다. 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임하겠느냐? 네. 이거는 정말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술 핵무기에 미군 전술 핵무기에 한반도 재배치 가 있지 않고서는 육자회담이고 뭐고 아무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대화까지 가기 위한 또 한 가지 고비가 다음 달 10일에 있을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보도 앞서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비정상적 상황에 포함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사일을 또 발사하게 된다면 남북 관계 경색이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든지 핵실험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도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비판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자동적으로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유엔 결의에 의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 오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미 안보리사국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반발 중에 하나는 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안 할 거야. 왜? 나만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이 대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산가족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비정치적인 가장 인도적인 성격의 남북 협상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산가족 상담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각별히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도 여쭙고 싶은데요. 중국의 축전이 노동신문 2면에 실리면서 북중 홀대론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뭐 저는 홀대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김정은이가 가고 싶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 못 간 것도 아마 중국을 의식해서 못 간 이유도 하나 있을 테고 그런데 이번에 중국도 못 갔거든요. 그리고 최영에 가서 뭐 별 대접도 못 받고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 측으로부터의 어떤 이 시혜적인 조치를 북한에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이 최소한도 아까 얘기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전향적 조치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북한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면에 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중 관계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